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시고 장충동에서 남편과 함께 아구찜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남편과 둘이 대출을 얻어 시작한 작은 가게였는데요. 지금은 직원도 20명이 넘고 분점도 3군데까지 늘어났을 정도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돈 걱정 없이 사는 줄 알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 오픈했을 땐 24시간 배달 전문점이라서 하루 2시간만 자면서 일했습니다. 주문이 많지 않았을 때였고 직원들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안쪽 창고에 접이식 침대를 놓고 먹고 자는 생활을 꽤 오래 했었죠. 남편은 가게를 하기 전에도 배달 일을 했지만 가게를 하면서도 바쁠 땐 배달을 나갔고 저는 졸면서 24시간 주방을 지키며 7년의 세월을 버텨 지금의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받아 손질하고 야간 근무 직원이 출근하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커지면 커진 대로 한순간도 여유 부릴 시간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얼마 전 한 2년 가까이 신우이가 제 카드를 훔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솔직히 더 소름 끼쳤던 건 따로 있었지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내 새끼들, 내가 꾸린 내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카드사 채권 출심원으로, 그리고 저는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둘 다 학벌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몸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경영난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둘 다 다니던 곳을 그만두게 되자 저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힘들게 일할 바엔 진짜 우리 일을 해보자. 더 나이 들기 전에 망하더라도 젊을 때 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몇 푼 안 되지만 결혼 전 모아둔 제 적금을 모두 털고 모자른 1,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24시간 아구찜 배달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전부 말렸어요.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이었거든요. 가진 돈도 없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코로나였기에 오직 배달만 하는 배달 전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장사를 한다고? 아유, 남들 다 망해서 문 닫고 자중할 시기인데 지금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 코로나 끝나면 배달도 다 죽어. 그 돈 그냥 모아놔. 아이, 자영업이 쉬운 줄 알아?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어쨌거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3개월 전 남편은 배달 전문점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깨너머로 배우기 위해 배달기사를 했습니다. 주문 기다리면서 각종 가게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운 좋으면 사장님들과 배달업에 대한 조언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고 24시간 운영으로 가게에서 먹고 자는 일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덩달아 애들도 고생했죠. 학원이 끝나면 길 건너 아파트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이 되면 가게 안 창고에서 생활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됐습니다. 좁은 접이식 침대에서 남매가 쭈그려 앉아 숙제를 하고 또 주문받은 음식이 나간 뒤에 양념이 남으면 밥을 비벼서 아이들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하루 종일 창고에서만 있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지만 엄마 아빠가 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기특하고 고마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결과였을까요? 첫 번째 가게가 1년 반 만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몇 년 뒤에는 분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매장까지 운영하게 됐어요.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믹스커피나 편의점 커피를 마시고 차도 10년이 넘은 구닥다리 차를 그대로 타고 다니죠. 일하느라 바빠서 일할 때 외에는 딱히 차를 가지고 나갈 일도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돈을 버는 족족 저축하고 아끼며 살았고 아이들 외에 들어가는 돈은 혼자 되신 시어머니 외에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어머니의 각종 관리비라든지 도시가스비, 휴대폰 요금, 또 보험료 등은 저희가 내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돈 걱정은 안 하시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는 있으셨죠.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몇 년 전 이혼을 했어요. 당시 전업주부이고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갔고 아이는 지방에서 조부모님이 키워주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안쓰러워서 처음엔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시누이는 변변한 일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빈둥거리는 일이 계속됐어요. 시누이가 90kg에 육박하는 비만이거든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고 할 정도로 고기를 좋아하고 또 살찌는 삼총사, 빵, 떡, 밥을 하루 종일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면은 한 봉지, 기본 5개들이 한 봉지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죠. 살이 안 찌면 그게 오히려 희한한 일이긴 합니다. 언젠가 남편은 오빠로서 진지하게 풀타임 직장을 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현재 상태로는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진다면서 다이어트를 한 후에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며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늘 감쌌어요. 얘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이혼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들었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배달 음식은 어플 회원이라며 하루에도 2-3번씩 시켜먹는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시켜먹는 건지 어쨌거나 본인 입에 들어가는 걸 사기 위해서라도 파트타임은 구해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면 편의점 알바라고 퉁명스럽게 답하긴 했는데 어느 지점인지 자세히 물으면 답변을 피하곤 했죠. 한창 일할 나이에 헤어져 사는 아이와 앞날을 위해서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시누이가 마냥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금으로만 생활하시기 때문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건 전부 저희가 내드리고 있었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아픈 곳도 많아져서 남편이 병원 갈 때 쓰시라고 비상용으로 카드도 한 장 드렸습니다. 그 카드로 병원도 가시고 홈쇼핑도 주문하시고 시장도 가셨습니다. 옛날 분이어서인지 뭘 쟁여놓는 걸 좋아하셨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집에 각종 물건이 한가득입니다. 냉장고가 4대였으니 말 다 했죠. 김치 냉장고가 1대, 일반 냉장고 2대, 얼마 전에 구입하신 냉동고까지 총 4대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댁에 반찬을 갖다 드리러 갔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검정 비닐봉지가 꾸역꾸역
비좁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검정 비닐에 넣어주시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요? 놔둬라. 다 먹을 거다. 다 필요해서 쌀 때 사둔 거야. 얘는 왜 남의 냉장고를 뒤지고 난리야? 어머니, 이거 보이는 비닐에다 넣든지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다 썩어서 버려요. 정리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좀 보세요. 여기 비닐에 있는 옥수수. 이거 신 것 같아요. 어머니 괜히 이런 거 모르고 잘못 드셨다가는 큰일 나요. 눈 안 보여서 곰팡이 드시는 수가 있다고요. 얘가 왜 여기 와서 시키지도 않은 잔소리를 하고 그래? 더 놀라운 건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만두, 갈비, 고기, 각종 콩, 떡, 나물, 피자, 생선. 이미 냉장고가 작은 마트일 정도로 먹고도 남을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도대체 언제 다 드세요? 누가 보면 여기 어머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사는 줄 알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는 거라니까. 그때는 저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홈쇼핑 택배도 거의 매일 왔습니다. 냄비 세트, 안마기, 공기청정기, 건강보조식품, 각종 주방용품, 거기다 실온보관 식품까지. 매번 세일이라 쌀 때 샀다고 하시는데 정작 사놓고 포장을 뜯지 않은 건들도 작은 방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베란다 한쪽에서도 박스째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같은 종류의 건강식품은 5통이 넘게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매번 돈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경제관념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소비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건 동네 헬스장에서였습니다. 우연히 어머니와 친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형제 언니네 며느리 아니야? 그 집 며느리네. 남편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한다며? 언니가 매일 자랑해. 저희 어머님이요? 아들 자랑 얼마나 많이 하는데. 게다가 그 언니 통도 크잖아. 지난번에는 식당에서 회원들 밥값을 다 내셨어. 아들이 밥 사라고 카드도 줬다며? 저희에게는 늘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밖에서는 사람들 밥을 사주고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께 드린 카드의 결제 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좀 심하다 싶었는데 여태 어머니가 필요한 데 쓰시는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남한테까지 돈을 펑펑 쓰고 계신지는 몰랐으니까요. 2년 전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다니실 때 그때 쓰시라고 카드 하나 드리면 안 될까? 급할 때 현금 없으면 노인네 당황하시잖아. 바빠서 엄마한테 변변히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아플 때만큼이라도 돈 걱정은 안 하게 해드리고 싶어. 당연히 병원비 정도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응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카드 한 장을 드렸고 병원비, 약값 등 급할 때 비상금 정도로만 사용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 정도였는데 점점 결제 대금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많아야 50만 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카드값이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달은 3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솔직히 그때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나왔나? 어련히 필요한 거 사셨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1년이 계속되니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긴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쓰는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헬스장에서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어느 날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사용처가 대부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부 땡땡페이 결제로만 찍혀 있었거든요. 땡땡페이로 결제된 건 금액은 나오는데 어디서 사용한 건지는 상세한 내역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 휴대폰을 보다가 카드 결제 알림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새벽 1시 38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결제 금액 17,900원. 저는 순간 눈을 비볐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1시 넘어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간다고? 그것도 2만 원 가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12분, 땡땡 족발 전문점 52,000원.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70이 넘으셨거든요. 밤늦게 족발에 아이스크림을 드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카드 사용 내역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것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디저트 전문점, 떡볶이, 치킨, 피자, 땡땡페이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건들의 내역이 수상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시간 결제도 적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어머니 소비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떤 얼굴 하나가 떠올랐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게 아다리가 맞았어요. 배달 음식을 좋아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 딱 신우이 생활 패턴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카드 사용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나이 들었다고 뭐 맨날 사찰 음식만 먹냐? 젊은 애들처럼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그런 거지. 몸이 늙지 정신과 입맛도 늙은 건 아니야. 너도 나이 먹어봐라. 나 자신은 젊었을 때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이 늙은 거라니까? 선입견을 버려. 당신도 나중에 70대면 치킨 안 먹나 보자. 그런가? 난 벌써 밀가루 음식이 소화 안 되는 나이던데. 더 나이 들면 그런 거 아예 안 먹히는 줄 알았지. 그렇게 잠자리에 들며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도 어머니 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던 날이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끼니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아유, 혼자 먹으려니까 입맛도 없고 뭘 차려 먹기가 귀찮어. 그냥 새우젓이랑 물 말아 먹고 말란다. 어머니, 연세 드실수록 잘 드셔야 되고 단백질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근육이 빠져서 나중에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억지로라도 드셔야 돼요. 그러기 말이다. 아니 근데 막상 또 그렇게 잘 안 돼. 그럼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반찬할 때 좀 더 해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게요. 그거라도 좀 챙겨 드세요. 그럴래? 그럼 나야 좋지. 그렇게 시작된 반찬 배달이 벌써 횟수로 6년이 됐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복도로 난 주방창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배달앱 결제 좀 할게. 응, 그 카드로 해. 먹고 싶은 걸로 시켜 먹어.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어차피 네 오빠 카드인데 뭐. 그 정도는 마음대로 써도 돼. 진짜 너무 좋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너무 편해. 그래, 우리 공주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실컷 먹고 가. 근데 너 그래서 다이어트인지 뭔지가 되겠어? 100kg는 넘기지 마. 먹을 때 먹더라도 건강은 또 생각해야지. 걱정 마, 엄마.
요즘 진짜 눈이 띠용 튀어나올 정도로 약이 좋아져서 주사를 맞기만 하면 싹 살이 빠진다니까. 장난 아니래.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도 난리야. 옛날처럼 무식하게 굶고 운동해서 빼지 않는다고. 미국인가 어디서 당뇨 치료하려고 만든 거라는데 다이어트에 아주 직방이래. 나 이렇게 편하게 1년만 더 살다가 그거 풀세트로 한번 해보려고. 아니, 그런 게 다 있어? 정말 주사 맞기만 하면 빠지는 거야?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참 세상 좋아졌다니까.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저는 그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는 결제 내역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건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제 금액이 무려 45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메일로 온 카드 청구서 내역에서 눈에 띈 백화점 결제 450만 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로 쓰신 것도 아니고 생활용품을 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백화점에서 450만 원이나 결제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사용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잠시 후 돌아온 답은 명품관 매장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명품을 살 뿐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신우이.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확인해 봐야겠어. 남편도 이번에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자기 어머니라도 450만 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곧바로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시어머니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새초롬하게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길 건너 원룸에 살고 있는 신우가 그날도 마침 어머니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있는 가방이 며칠 전 결제된 백화점의 바로 그 가방이라는 것을요. 그 가방 혹시...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우 언니 눈 좀 봐. 아이 그러다 눈 튀어나오겠어요. 이건 내가 나중에 갚을 거예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취직하면 갚겠다. 살부터 빼고 취직하겠다. 다이어트 끝나면 일하겠다. 마음 정리되면 시작하겠다. 이때까지 실행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알지. 내가 카드 준 건데. 어머니가 직접 줬다고요? 그래. 애가 불쌍하잖니. 얘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뭘 먹고 사니? 이혼하고 아직 상처도 가시지 않은 마당에. 불쌍하면 어머니 돈으로 주세요. 왜 제 카드로 그러세요? 너희는 형편이 되잖니. 응?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얘가 남이야? 순간 생각했습니다. 미안함도 없고 정말로 자기 딸이 아들네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1년치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화장품, 옷, 여성 쇼핑몰 결제, 각종 구독 서비스. 몇 년 동안 신우이가 사용한 흔적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없는 사람 취급하며 계속 신우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불 앞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번 돈이었고 잠도 줄여가며 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돈을 너무나 쉽게 쓰고 있었기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사건보다 훨씬 소름 끼치는 사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어느 날 차 안에서 들린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뒤집어 놓게 됩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남편과 저는 한가한 평일을 이용해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다음 달 오픈 예정인 4, 5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픈 이벤트는 어떤 것을 할지, 직원은 몇 명을 뽑을지, 일과 관련한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구인 사이트에 알바생 구인 광고를 먼저 올려서 면접을 보고 있자.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쉽게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 지금 올려놔. 그래야겠다. 그때 남편 휴대폰으로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운전 중이었고 차량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전화에 신경 쓸 여력도 없이 휴대폰 메모장에 알바생 구인 광고 멘트를 정리하느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안부가 오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말이 들렸습니다. 근데 주명이 걔는 진짜 돈을 쓰는 게 가관이더라. 갑자기 들린 제 이름에 순간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남편도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28만 원 썼더라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장품도 샀던데? 뭐 맨날 돈 아끼고 일만 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난 비싸서 꿈도 못 꾸는 설땡땡 화장품을 샀더구만.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앞과 뒤가 다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도 없다. 넌 네 마누라 그렇게 돈 쓰고 돌아다니는지 몰랐지? 걔 돈 쓰는 거 장난 아니다. 잘 확인해. 너 몰래 돈 빼돌릴 수도 있어. 이 엄마도 잘 감시할 테니까 너도 물러 터져가지고 당하지만 말고 잘해. 어? 그리고 며칠 전에는 친구랑 서울역에 밥 먹으러 갔더만. 무슨 요즘 유행하는 오마카세 집을 간 건지 몇십만 원이 나왔던데 지도 돈 참 쉽게 쓰면서 내가 내 아들 돈 쓰는데 누가 누구더러 돈 쓴다고 뭐라고 하는 건지 참나 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카드 사용 내역을 어떻게 다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또 얼마를 결제했는지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남편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카드 문자 오잖아.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무슨 카드 문자? 네 카드 문자 말이야. 결제하면 오는 거.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뭐 하나 샀던데? 돈 좀 아끼라고 네가 말 좀 해라. 지 돈 쓰는 거는 안 아깝고 시누이하고 가족이 쓰는 건 아깝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내 일상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던 기분. 누군가 내 소비를 감시하고 있었던 기분. 남편은 급하게 화제를 돌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머릿속이 복잡했죠. 도대체 어떻게 제 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것도 금액만이 아니라 어디서 언제 얼마를 썼는지까지. 잠시 후 남편이 뭔가 떠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설마? 그리고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이마를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폰이었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폰?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내가 배달기사 할 때 업무용으로 쓰려고 세컨드폰 가지고 있었잖아. 가게를 차리고 나서는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졌고 1년 반 전에 어머니가 휴대폰 고장났다고 하자 남편이 그 폰을 들였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 폰 명의가 내 거니까 당신이 쓰던 그 카드 승인 문자가 그 번호로 계속 가고 있었나 봐. 우리는 바로 카드사 앱을 열어 문자 수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쓰던 업무용 휴대폰 번호이자 지금은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 그 번호로 카드 승인 문자가 계속 발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카드 문자 수신 번호를 변경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엄마가 이거 보고 말씀하셨네. 근데 당신 오해할까봐 짚고 넘어가는데 그거 알지? 백화점에서 결제한 건 1호점 매니저 결혼 선물 구입한 거고 설땡땡 화장품이랑 서울역 스시집 결제는 우리 가게 오픈할 때마다 조언해주시는 당신 고향 선배 네이분하고 선물 드리고 식사한 거. 알아. 그거 아니라도 당신 다른데 돈 안 쓰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어머니 어쩜 나에 대해서 당신한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나 진짜 배신감 느껴. 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길래 가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감시라는 말이 나와?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저러셔? 어머니 오해하셔서 하신 말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 무례하게 말한 건 어머니인데 지금 내가 예민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만해. 남편의 반응을 보니 역시 가지는 개편인가요?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곱씹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니께 폰을 들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머니는 제가 뭘 사고 뭘 하는지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카드 승인 문자로 확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한테는 그런 내색 전혀 없이요. 그리고 오해하고 말고를 떠나 그동안 어머니가 나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앞에서 다정하게 웃어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제 미래의 한 페이지 속엔 항상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행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시기가 오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내가 모셔야지. 그래서 반찬도 해다 드리고 바쁜 와중에 꽃구경도 모시고 다녔는데 그동안 내가 뭘 한 건가 싶었습니다. 1년 넘게 몰래 감시한 시어머니.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중간에서 상황을 덮기에 급급하기만 한 남편의 태도. 온 세상이 저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만 같았지만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무제한 한도였던 어머니 카드는 한도를 낮춰 일정 금액 이상은 결제가 되지 않게 해뒀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시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어머니가 사과만 했어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은이,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까지 너무 옆에서 뭐라 하지 말아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는데요? 아가씨 무슨 노력을 해요? 이제 살 빼고 취직하겠대. 그래서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이전처럼 대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살 빼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그냥 먹지 말라고 해. 기집애가 자제력이 없어가지고 노상 먹으니까 살이 찌지. 본인 의지가 없으면 다이어트 할아버지가 와도 나중에 요요 온다니까. 그래도 해야지. 이번엔 진짜 성공해서 취직할 거래. 살 빼는데 돈? 지난번 어머니랑 이야기한 주사를 이야기하는 건가?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니 신우이가 약이나 주사 등은 행여 부작용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다이어트 전문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식단 관리와 피부 관리, 체형 교정의 개인 트레이닝까지 온갖 프로그램을 다 묶어놓은 패키지였습니다. 금액은 무려 400만 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한기로 흘렸어요. 어차피 제 돈으로 결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 휴대폰으로 신우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카드 승인이 왜 안 돼? 3번이나 해봤는데 안 되잖아. 카드 한도 넘은 거야? 신우이는 또 허락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제 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우이는 또 허락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제 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침 카드 한도를 낮춰놨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도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드사 앱을 열어 아이의 카드를 정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제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번 돈, 내 새끼들 가게 창고 안에서 생활하며 모은 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는 것도 모자라 사지 멀쩡한 시누이까지 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더 이상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칠 뒤 벌어졌어요. 저녁 장사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이라 주방은 정신이 없었어요. 직원들은 포장하느라 뛰어다니고 있었고 배달의 말림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배달 기사들도 계속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두 사람 얼굴에는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언니가 내 카드 막았어?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과 기다리던 배달기사도 이쪽을 쳐다봤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영업 중이에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결제가 안 되잖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누구 카드로 하니? 그리고 그게 왜 네 카드야? 네 아들 돈이고 내 아들 카드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맡긴 돈 내놓으라는 식이었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누가 너무해요? 두 사람은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일 바쁜 시간에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바깥을 향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아우, 이 집 며느리가 생활비도 안 주네. 아니, 내 아들 돈인데 지가 뭔데 안 주고 저러는지.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돈 벌더니 이 시애미를 무시해요.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게 안을 쳐다봤어요. 배달 기사들도 피던 담배를 끄고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무 방해 신고하겠습니다. 그제야 시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로 경찰을 불러? 내가 네 CM이다. 경찰이 오면 뭐가 달라져? 그리고 10분 뒤 정말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묻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 이 며느리가 생활비를 안 줘요. 아, 가족끼리 좀 도와달라는 건데 이 난리를 치잖아요? 날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일 아니에요. 너는 왜 바쁜 경찰들로 오라가라야? 가족 동의 없이 남의 카드 사용하는 것도 범죄죠?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모든 결제가 제 동의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카드사에도 부정사용 접수했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카드사의 사용 내역 전부 조사 요청했어요. 정식으로 고소장도 제출하려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뒤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카드사 조사도 시작됐고 그동안의 사용 내역도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은 훨씬 컸어요. 2년 가까이 이어진 사용 내역을 모아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자기가 쓴 건 맞지만 가족끼리 허락된 줄 알았다는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죠. 내가 준 건데 뭐가 문제냐? 아들 카드인데. 결국 가족 돈 아니냐? 하지만 가족 카드의 최종 명의자는 저였습니다. 카드사에서도 카드 관리에 대한 명의자의 일부 과실을 이유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그들에게는 큰 금액이었죠. 그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크게 일을 만들었다는 눈치였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뒤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를 가장 무너지게 만든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어머니랑 당신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해? 잘못한 건 맞지. 그래도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이잖아. 지난 2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머니께 드린 카드의 모든 내역을 알림톡과 이메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랍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뭐야 당신? 설마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한다고? 단순히 이것뿐이겠어?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마지막으로 수술할 때.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 왜 나오긴? 그때 고작 300만 원이었는데 다른 형제들 뭐하고 왜 우리가 다 내냐며 끝까지 동의를 안 해줘서 친구한테 돈 빌려서 지불했었지. 근데 그때 당신 시누이 전세금 부족하다고 나 몰래 500만 원 송금했었잖아. 300만 원은 안 되고 500만 원은 돼? 450만 원 가방이랑 400만 원 다이어트는 괜찮은 거고 당신은 항상 용돈을 들여도 처가에 쓰는 돈은 아깝고 당신 가족한테 쓰는 돈은 당연했어. 그게 내가 이혼하는 이유야. 당신 어머니는 물론 당신 가족과 관련한 모든 지원은 이제 오늘부로 전부 정리할게.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용 통장, 대출 서류, 프랜차이즈 계약서. 그래서 왜 이걸 보여줘? 가게 오픈할 때 창업 비용은 제가 결혼 좀 모아둔 적금과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시작했고 그래서 모든 명의는 전부 제 명의였습니다. 당신 남편은 모아둔 돈도 한 푼 없었지만 별 관심도 없었어요. 어차피 부부니까 상관없다고 했었죠. 당신은 우리 가게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난 오늘 알았어. 이건 우리 가게가 아니라 내가 만든 가게였더라고.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고 앞으로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랑 동생만 챙기면서 살아. 그동안 내가 하던 못까지 난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경찰이 왔던 날은 단순히 카드 문제로 끝난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계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족은 당연함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과의 이혼 절차와 사업 관련 정리가 아직 남아있지만 전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것은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빠르게 정리될 예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보잘것없는 채널에 와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사연자처럼 관계를 정리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무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할게요. 건강하세요.